네, 안녕하세요. 장기센터의 정종철입니다. 앞에 강의가 워낙 훌륭하게 인트로덕션 잘 해주셔가지고 면역억제제 쪽으로 좀 더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간이식 환자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그러면 심장이식 환자 한번 손 들어 보시고, 심장이나 폐이식 환자 있으신가요? 한 분, 네, 반 오셨네요. 그래서 면역억제제 드시는 그 가지수는 심장이 좀 더 많거든요. 세알 세 가지 종류 되게 표준으로 드시고요. 간 환자는 2개 드시거나 1개 드시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가지수가 많은 쪽으로 포커싱이 돼서 강의를 드리는데, 간이식 환자는 난 왜 저만큼 안 먹지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제목은 맞춤형 면역억제요법의 이해라고 해서요. 기존의 면역억제제 강의에다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이식의 의미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신장이식을 하면 투석으로부터의 이제 자유라고 되게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이식을 받으신 분들은 자유만 있느냐,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기쁘고 좋다가 나중에는 조그만 애기도 화분에 책임감을 느껴서 계속 잘 가꿔야 되는 그런 이유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기증을 해주신 분들을 생각할 때, 이제 장기이식을 받으신 분은 어떤 약간의 혜택과 동시에 잘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도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잘 영위하는 게 중요하다. 단순히 이식만 받으면 모든 것에서 다 해방되는 건 아니고, 면역억제제가 지겹긴 하지만 그걸 먹고 면역억제제를 충실하게 잘 복용하는 책임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삶도 잘 더 건강하게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역억제제를 왜 먹어야 되느냐? 타인의 장기를 받은 거기 때문에요. 내 몸속에 이물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너와 내가 다른 거를 우리 몸이 인식하기 때문에 타인의 장기를 배척하는 거부 반응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런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는 거고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면역억제제가 차츰차츰 개선이 됐기 때문에 80년대에 이식을 받으신 분의 성적보다 2000년대 들어서 이식을 받으신 분의 성적이 훨씬 좋아지는 것은 대규모 자료에서도 잘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역억제제를 복용 안 하면 정말 나빠지나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도 외래에서 가끔 뵙거든요. 이거 꼭 먹어야 되냐? 라고 하면 네, 꼭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변함없이. 약을 드시지 말라고 해볼 수가 없어요, 의사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조군 연구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잘 정돈된 연구들이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면역억제제가 더 발달하기 전에는 60년대에는 금방금방 망가졌었는데, 면역억제제를 쓰니까 성적이 확 좋아졌다라는 거로 하나 증명을 할 수 있고, 안 드신 분들이 이제 계시겠죠. 병원도 잘 안 오시고, 그래서 잊고 지내시다가 힘들다 해서 오시면 이제 많이 망가져 있고, 이런 분들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더니 거부 반응의 위험이 7배, 10배 이렇게 늘어나더라는 게 다른 서구의 연구에서 잘 증명은 되어 있으면서, 면역억제제는 생명줄, 동아줄 전 생각하시고 꼭 붙드시고 반드시 철저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면역억제제 그렇게 좋으면 많이 먹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적게 복용하시면 원하는 농도가 있거든요.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부 반응, 면역 억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농도가 있는데, 그 농도에 못 미치면 약을 먹어도 거부 반응의 위험성이 증가하고요. 많이 복용하면 면역 억제가 강하게 되는 거니까 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면역 억제제는 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겠죠. 그래서 감염의 위험이 있고,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약이 이제 약간 아이러니컬하게도 콩팥에 좀 해가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은 콩팥 이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콩팥 수치가 좀 나빠지는 현상도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천칭의 그런 양쪽 저울에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의 위험성과 약물 부작용을 줄이되 거부 반응을 예방할 만큼만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한 거죠. 혈액 검사를 가지고 보고. 면역 억제제 요법은 초기 유도 요법, 유지 면역 억제제, 급성 거부 반응 시 충격 요법, 거부 반응 치료 이후 구조 요법 이렇게 나뉘는데요. 되게 외래에서 약을 알약으로 드시는 거는 유지 면역 억제제에 해당해요. 초기 유도요법은 되게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셨을 겁니다. 수술하러 입원하셨을 때 주사의 제제로 맞게 되거든요. 되게 요거는 잘 기억을 못 하시고, 유지 면역 억제제는 이제 거의 평생 동안 이제 이식받은 장기가 유지되는 한은 계속 드셔야 되는 약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이 부분에 교육을 많이 드리고요. 거부 반응이 왔을 때 이제 입원하자는 얘기 들으시죠? 조직 검사하고 뭐 입원해서 치료하자는 얘기 들으실 텐데, 이제 그때 하는 게 충격요법. 충격적인 건 아니고요. 뭐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주사를 맞는 겁니다. 충격받으시면 안 됩니다. 표현이 그냥 영어 표현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구조요법이라고 하는 것도 레스큐 세라피라는 걸 이제 한글로 바꾼 건데, 면역 억제제를 거부하는 치료로 좀 세게 주사로 들어갑니다. 충격요법 자체는. 주고 나서 용량을 약간 늘리거나 면역 억제제 바꾸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대 병원에서 신장 이식 기준입니다. 간 이식은 1제나 2제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3제로 쓰는 게 칼시뉴린 억제제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대개는 이런 이름들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사이클로스포린이랑 타크롤리무스라고 하는 약제가 칼시뉴린 억제제라고 하는 이런 분류에 속하는 이름인데, 그 중에 산디문, 사이폴 이런 이름의 약제들이 팔리고 있고 처방을 하고 있고요. 타크롤리무스는 프로그라, 타크로벨, 아드바그랍. 그래서 아까 질문 시간에 하루에 한 알 먹는 면역 억제제 얘기하셨는데, 이거 아드바그랍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약제입니다. 성분명이 같기 때문에. 칼슘 억제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산디문이나 타크로벨은 같이 처방 나가진 않고요. 산디문을 드시면 산디문, 그러니까 3제요법이라고 하는 건 요 칼슘 억제제, 스테로이드, 대사 억제제라고 하는 3가지 종류의 약물을 처방이 나가게 되고, 그 중에서는 칼슘 억제제가 이렇게 5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드시도록 되게 처방이 나갑니다. 2개를 같이 드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아드바그랍을 드시고 계시면 나는 아드바그랍 하나로 3제요법 중에 하나는 이제 쓰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스테로이드는 프레드니솔론이라는 약이 있고, PD나 소론도라는 이름으로 이름에 적혀 있게 되고, 또 가끔은 데플라자코트라는 약을 골다공증이 심하시거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사 억제제로는 아자치오프린이라고 하는 약이랑 이제 흔히 말하는 MMF라는 2가지의 분류가 있고요. 그래서 셀셉트, 마이렙트, 마이폴틱, 미조리빈 같은 약제들이 처방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보시면 프로그랍 한 알, 한 알이면 한 알 반, 소론도 한 알, 셀셉이나 마이렙트 한 알, 이렇게 받으시는 게 이제 외래에서 신장 이식 같은 경우에 처방이 되겠고요. 간 이식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랍 한 알, 소론도 한 알 이렇게 드시거나, 그냥 프로그랍 한 알만 드시거나, 또는 마이렙트나 셀셉트만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고 4제요법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 이런 3제요법보다 유도요법으로 이제 항체를 추가해서 맞으시는 건데, 그래서 서울대병원 신장이식 같은 경우는 되게 4제요법을 합니다. 근데 외래에서 드시는 거는 3가지만 드신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씩 보면, 타크롤리무스라고 하는 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명은 프로그라, 타크로벨 또는 아드바그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드바그랍은 하루 한 번 먹는 거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에서는 빠졌고요. 영어 이름은 뭐 타크롤리무스, 그래서 타크로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그럼 타크로벨은 타크로인 걸 알겠는데, 이제 프로그랍이 타크롤리무스인 걸 이제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선생님들이 그냥 외래 손잣말로 FK 레벨 뭐 나왔어? 뭐 이렇게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FK라고 하는 건 이 타크롤리무스가 옛날에 개발될 때 코드명입니다. FK506이라는 코드로 됐기 때문에 아직도 그 습관 때문에 이렇게 부르고 계시고요. FK 레벨이라고 하는 건 결국 타크롤리무스 레벨을 말하는 거가 되겠고, 12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타크롤리무스가 굉장히 민감한 약이거든요. 그 흡수되는 정도가 식사와도 큰 상관이 있고요.
굉장히 12시간마다 약을 먹는다는 거는 약물이 금방 배설된다는 뜻입니다. 약효를 하루 종일 유지를 해야 되는데 1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약물의 농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안 먹은 것처럼 약이 빠져나가더라. 약 중에 왜 이렇게 감기약 취하는 약 있잖아요. 그 어지럽고 뭐 졸리는 약이 반나절 가는 약도 있고 하루 가는 약도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타크롤리무스라는 약은 비교적 빠져나가는 시점이 빠르기 때문에 꼭 2번을 드셔야 됩니다. 부작용으로는 이제 공통적으로 모든 면역 억제제가 과도하면 바이러스 감염이나 폐렴 또는 요로 감염 같은 위험이 올 수 있고요. 타크롤리무스 특이적인 거로는 머리 아픔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손 떠시는 분이 있어요. 대개는 이제 그 물건을 짚으려고 할 때 이제 그럴 때 떨리거나 또는 그냥 휴지 상태에서도 떨리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좀 저리고 이렇게 찌릿찌릿하다는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타크롤리무스 이제 별로 달갑지 않은 얘기인데 머리가 좀 빠집니다. 드시면. 그래서 게시판에도 가끔 상담이 올라오는데 초기에 이제 머리 빠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요 농도를 줄입니다. 이식이 안정화되면 차츰 줄여나가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만 잘 넘기시면 후반에는 자연적으로 약물 농도가 줄어드니까 탈모 걱정도 좀 더 줄어들게 되겠고요. 음식물과 상호작용, 밥을 교육을 받으실 때 식전 1시간에 드세요 또는 식후 2시간에 드세요라고 반복해서 누차 설명드리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음식이 같이 있으면은 흡수율이 더 많이 떨어져요. 음식 흡수되느라고 그 위에 산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그 요점은 공복을 유지하면 됩니다. 공복을. 그러니까 식후 2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밥이 얼추 다 소화돼서 위가 비어있을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타크롤리무스라고 하는 약은 공복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약물이 금세 빠져나가니까 12시간 간격으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개는 8시에 드세요. 아침 8시에 식전 1시간 개념으로 아침 8시에 드시고 아침밥을 9시에 드시고 저녁밥을 6시에 드시고 저녁약은 저녁 8시에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피 뽑기도 좀 편하세요. 아침에 체열을 하려면 타크롤리무스가 농도가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정확한 농도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직전에서 30분 약 복용하기 직전에 30분 이내에 체열하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 말은 아침 8시에 약을 드시면 외래 검사하러 오셨을 때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피를 뽑아야지 정확한 농도를 알 수가 있는데 6시에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식전 1시간 맞추시느라고 아침밥 7시에 드시고 집에서 생활하실 때는 좋은데 피 뽑으러 오실 때 조금 난감해 하세요. 5시 반에 피를 뽑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대개는 8A, 8P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만약에 6시에 드시던 분이고 외래를 그 다음 주에 오셔야 되면은 그냥 한 주 정도 전부터 8시, 8시로 바꾸시면 일주일 정도면은 대충 레벨이 안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피 뽑는 게 곤란하시면은 한 주 정도만 스위치 하셔서 하셔도 되게 레벨은 잘 맞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타크롤리무스와 쌍을 이루는 약입니다. 이제 더 옛날에 나왔던 굉장히 좋은 약이고요. 마찬가지로 12시간 간격으로 하고 있고 두통이나 손떨림, 감각 이상 등은 비슷하고 탈모는 타크로보다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탈모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면 약제를 바꾸기도 하고 절인 같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뭐 다른 부작용도 있긴 있는데 잇몸이 붓거나 이제 그런 타크롤리무스랑 부작용의 프로파일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한쪽 약제로 사용하셨을 때 잘 못 견뎌 하시면 이제 이 약으로 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약은 뭐 꼭 이식 아니더라도 스테로이드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스테로이드고요. 면역 억제 기능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제 거부반응 예방으로 쓰이고 있고 아까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것도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맞으시는 거예요. 알약으로 바꾸면은 거의 한 150알, 120알 정도를 주사를 한 번에 몰아 맞으시는 게 충격요법이거든요. 배가를 다 먹으면 이제 너무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복용 방법은 식사 직후에 드시거나 이건 식후 30분에 그냥 드셔도 크게 이건 흡수율에 큰 차이는 없어서요. 가능하고 드시면 살이 좀 찌세요. 스테로이드가. 그래서 이식하시고 초반에 스테로이드를
뭐 10알, 8알, 6알, 4알 이렇게 참 줄여나가시거든요. 초반 3개월, 6개월 동안에. 그래서 그때 얼굴이 좀 붓는 것 같다. 이제 그런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줄어듭니다. 그런 부은 것도. 위장장애, 속이 좀 쓰일 수 있습니다. 오래 드시면.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드시고 계신 분이 뭐 몇십 년씩 드셨던 분은 아마 큰 상관이 없을 텐데요. 초기에 이제 새로 드셨는데 속이 좀 쓰린 것 같다라고 하면은 스테로이드 때문에 스테로이드 유발성 위염이나 심각한 위궤양 같은 게 생겼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지 마시고 한번 얘기를 하시면 이제 병원에서 다른 약물을 처방하거나 너무 심각하면 내시경 검사를 추천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스테로이드의 이제 부작용으로 골다공증이나 피부가 얇아진다고 멍이 자주 들고 찢긴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부하는 거에 밸런스를 좀 봐야 되고요. 스테로이드에 민감하셔서 약을 끊으면은 자꾸 거부반응이 재발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부반응 충격요법 후 구조요법으로 스테로이드를 더 추가해서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코페놀레이트라고 하는 게 대사 억제제이고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칼슘유린 억제제, 스테로이드, 대사 억제제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게 표준 3제요법이 되겠고 셀셉트, 마이렙트, 마이폴틴 이런 약제가 있고 12시간 간격 공복에 이제 복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드시면 되게 가스차고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간혹은 그냥 식후에 복용하시는 걸 권장하기도 합니다. 흡수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타크롤리노스만 그렇게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과하게 드시면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빈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혈 감소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약을 그래서 외래에서 그냥 검사 없이 타다 드시는 거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그동안 잘 먹었는데 왜 갑자기 부작용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면에서 그런 골수 기능 억제가 요 약제가 좀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꼭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약물 복용을 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좀 당연한 말씀을 드리고요. 약물 디테일과 요것까지 이제 양리학 교실에서 주셨던 슬라이드를 제가 좀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만약 잊어버린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하시고요. 다음 복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그냥 잊어버리시고 다음 약을 드세요. 한 번에 2배 용량 잊어버렸던 거 만회하려고 드시지 마십시오. 순간적인 피크, 그러니까 고점 농도가 올라가면 이제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얼마까지 잊어도 되느냐? 답은 없거든요. 대개 하루 한 끼 잊어버리셨어도 저녁에 이렇게 된 바 이판사판 나 몰라 하지 마시고요. 생각나면 바로 다시 드세요. 그러니까 한 번 안 먹었다고 큰일 나진 않습니다. 근데 2, 3일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서요. 최대한 그냥 내가 이미 버린 몸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생각났을 때 바로 다시 드십시오. 다른 약을 같이 복용해도 되는지 안 됩니다. 다른 약을 임의로 내 마음대로 같이 복용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물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고요. 일부 약들은 면역억제제를 빨리빨리 배설하게 도와주는 약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약은 그렇게 빨리빨리 배설되지 않게 하는 약도 있습니다. 한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제에 되게 상담이 올라오면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 조심하시고 꼭 드시고 싶으시면 소량만 드셔보시고 다음번 검사를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고 양리학적으로 타 약제가 면역억제제를 방해할 수 있고 면역억제제가 특히 그런 다른 약제의 방해에 민감하거든요. 잘 흔들리는 약입니다. 그래서 타약제를 드시려고 할 때는 꼭 의료진 상의를 해주십시오. 이제까지는 이제 일반론이고 환자에 맞춤형 면역억제제니까 환자에 따라서 보시면은 어떤 환자는 특히 타크로 같은 경우 5알씩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환자는 반알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왜 다르냐? 얼굴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특성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얼굴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각자의 얼굴이 다르잖아요. 각자의 체질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혈액에서 실어 나르고 약물을 없애버리는 그런 대사의 유전자가 차이 나기 때문에 유전자는 검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에는 그런 유전자 검사를 루틴하게 시행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약물을 조정하는 일들도 일어날 텐데 현재까지는 이제 연구 차원에서만 그런 걸 수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환자마다 유전자가 다른 환자들은 약물을 더 많이 처방해야 되고 적게 처방해야 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또 식사하시는 습관이 다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 좀 재밌는 연구인데 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약을 복용을 했더니 약물 농도가 좀 잘 안 오르더라. 공복에서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꼭 고지방 음식이어서 이 연구에서 고지방 음식을 했지만 아마 고지방 음식이 소화가 덜 되기 때문에 그 위내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식사 습관도 개개인마다 다르시고 유전자도 다르고 또 어떤 환자는 목표 농도를 낮게 잡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높게 잡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인자들 때문에 서로 간에 처방받으시는 알수가 다른 거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서운해하지 마세요. 나는 왜 약 이렇게 조금 주고 저기 많이 주고 그렇게 생각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약물 종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4가지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가지 먹는 사람도 있고 감염의 과거력에 따라서 감염을 많이 앓으셨던 분이면 아무래도 면역억제제를 강하게 유지하는 게 조금 겁이 나고요. 암이 발생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장기적으로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물 농도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또 고려가 필요하고 BK 바이러스 신병증이라고 그 콩팥에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도를 좀 낮춰줘야 됩니다.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시면 이제 농도를 낮춰야 되고요. 그래서 면역 억제를 강하게 시켜야 되는 상황이면 약을 더 많이 드시게 되고요. 타겟 농도를 높이게 되고요. 거부 반응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되겠죠. 면역 억제를 약하게 시켜야 되는 상황, 약물을 더 적게 처방해야 되는 상황은 감염이 생겼거나 약물 부작용이 생겼거나 BK 바이러스 같은 증식 질환이 있거나 암이 생겼거나 또는 골다공증이나 너무 살이 찌신다 이런 경우에도 약물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면역억제제를 강화하는 요법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부 반응, 충격요법 입원하셔서 스테로이드를 주사로 평소 먹는 한 알이 아니고 100알을 주사로 맞으시는 게 있고 더 강력한 건 ATG라고 하는 이제 T세포 면역을 다 억제시키는 강력한 약을 쓰기도 하고요. 항체맥의 거부 반응 치료로 리투시맙이나 보테조립이라는 비교적 고가의 약제를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진 되게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니까요. 이걸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구조요법은 이런 치료를 하고 나서 본디 드시는 유지 면역억제제를 좀 올리시는 거예요. 타크롤리머스 용량을 올리거나 그런 대사억제제를 안 쓰셨던 분은 새로 쓰거나 그래서 거부반응 치료 후에 전에 안 먹던 약이 새로 생겼다 라고 하시면 그 면역억제를 구조요법 때문에 올린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테고 면역억제제를 올렸을 때 항상 조심할 거는 이제 감염입니다. 감염. 내 면역력을 더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감염 조심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면역억제제를 약화시키는 알수를 적게 처방하는 경우는 마찬가지로 감염의 경우나 종양의 경우 그래서 주로 침우신염이 오거나 폐렴이 심하게 왔을 때 외래에서 한동안 셀셉이나 마이폴틱 같은 약을 안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괜찮았지만 다시 쓸게요 라고 설명드리거든요. 감염은 일단 좀 피하고 나서 다시 소량씩 늘려보는 거고요. 라파뮴이라고 하는 앞에서 설명은 안 드렸는데 비교적 신약인데 항암 효과가 있는데 다른 부작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통상으로 추천해드리진 못하고요. BK 바이러스 신병증이나 종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라파뮴이라고 하는 약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면역억제제를 이렇게 약화할 때는 감염 때문에 일단 급해서 면역억제제를 줄였는데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소변에 간 같은 경우에 소변에 거품이 나지 않는지 혈압이 좀 오르지 않는지 그리고 신장 수치의 변화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한동안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억제제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했을 때는 외래 방문이 더 잦아지십니다. 자주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3개월마다 받았는데 왜 요새 이렇게 자꾸 오라고 하세요? 라고 하면 그만큼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면역억제제 처방이라고 이제 강의를 드렸는데 그 의료진과 잘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진료실에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 사실 현실이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보지 못하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실 텐데 복약을 정확하게 하시고 체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면역억제제를 맞춤형으로 처방한다고 할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복약 전 30분에 체열을 잘 시간을 맞추시는 게, 왜냐하면 그 농도를 기반으로 약이 좀 과하다 적다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 증상 시에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오세요. 장기이식센터나 이식외과나 그 서로 협조 체계가 갖춰져 있고 매일 진료가 토요일도 가능하니까요. 외래를 당겨서 오시면은 빨리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약간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 이미 발생하고 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빨리빨리 조기에 오시는 게 중요하고, 급하면 전화하세요. 외래로 전화하시거나 센터 상담실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안내드릴게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요 강의가 또 올라가니까 나중에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은 한번 그 강의 추천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우회에서 많이 오셨을 텐데 한우회에 이제 올라오는 그 홈페이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올바른 면역억제제 복용이 이식장기 유지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3제요법 하고 있고요. 유전적 차이나 생활습관 차이 때문에 환자에 따른 각기 다른 처방이 나게 되겠고,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밸런스는 본인이 평가하실 수는 없거든요. 의료진과의 상의가 필요하고, 거부 반응이 발생하고 나면 면역억제제를 되게 강화하게 되고, 그럴 때는 감염 발병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고, 감염이나 종양, 바이러스, 합병증 등에는 면역억제제를 약화시켜야 되니까 약 용량이 주니까 이때는 거부 반응 발생에 주의해야 되고, 소통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소통의 방식이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복약 정확하게 하시고 체열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약물농도 약물농도는 보통 보면 5에서 20이라고 했지만 5 이상을 하면 이식을 하시고 되게 6개월에서 1년 경과하시면요. 되게 5 정도, 5 이상 하는 걸로 하고요. 그 5에서 20이라고 이제 설명드리는데요. 그거 아마 그냥 그 유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을 것 같고요. 장기간 지나가신 환자는 한 4에서 6, 5에서 7 정도. 사실 숫자가 되게 좁죠. 5에서 7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이렇게 약간씩 들쭉날쭉 하는데 그 범위 안에 있으면은 이제 맞추기로 하고요. 20이 넘어, 그 10 이상은 잘 아닙니다. 예. 반 달에 근데 4에서 6 정도가 4에서 6 정도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그 농도로 맞췄는데 자꾸 거부 반응이 생기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올립니다. 한 5에서 7, 6에서 8 그렇게. 그 정도라면 저 같은 경우 사체라고 하나요? 예. 뇌사자 이식. 예. 그런데 많이 밀렸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환자가 흉에서 맞았으면 거의 100% 맞지 않았는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 우리나라 체계가 다 맞은 그 6개를 맞추거든요. 근데 하나당 한 30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또랑 정말 비슷해요. 로또가 6자리 맞추는 거고 50번까지 있나요? 저도 하도 안 해서. 그러면은 그 50 곱하기 49 곱하기 48, 47 이렇게 곱이 나면 뭐 몇백만 개 나오잖아요. 근데 유전자가 6자리고 하나당 30에서 50개 정도씩 있거든요. 30이라고 생각하면 30 곱하기 30 곱하기 30 곱하기 30 하면은 대충 그 100만 단위, 1000만 단위가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중에 한 명 맞는 거니까 사실은 꼭 맞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꼭 맞으면 1순위를 주는데요. 4개 맞고 3개 맞고 하는 경우 있죠. 또 3등, 4등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은 기다린 대기 기간이랑 합산을 해서 총점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뇌사자 이식이라고 꼭 다 맞는 건 아닙니다. 2년 8개월 만에 했고요. 그리고 제일 잘 맞는다고. 다 맞아서 오신 것 같아요. 예, 다 맞아서 오신 거면은 그러면은 다른 분들보다 위험이 낮은 건 맞는데요.
그런 위험이 낮기 때문에 면역억제제를 줄여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드시는 게 많이 힘드시면 조금 줄일 수 있는데. 힘들어서가 아니고요. 예. 여기 신장에 나중에 무리가 간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는 면역억제제 부작용 때문에 그 콩팥이 나이가 있거든요. 이식받은 콩팥이. 장기적으로 만성 변화는 그 말씀하신 면역억제제 부작용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농도를 줄여서 유지하니까 항체 거부 반응이 또 많이 온다는 게 요새 그 연구들이어가지고 정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표준 용량대로 일단 가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럼 스테로이드제라는 거 전체가 아니고 피디나 솔론도 그 두 가지만 스테로이드제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일반 면역억제제는 스테로이드제가 스테로이드가 아닙니다. 비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입니다. 여기 비증자하고 받는 사람하고 혈액형이 틀려요. 예. 그랬을 때 면역억제제를 일반 환자들 혈액형이 같았을 때보다 더 많이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혈액형 부적합은 이제 별도의 토픽이라서 오늘 다루진 않았는데요. 유지 면역억제제는 거의 유사하세요. 거의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릴 때 유도요법이 있고 유지요법이 있다 말씀드렸죠. 유도요법 입원해서 할 때는 훨씬 많이 하세요. 그걸 이제 탈감작, 전처치나 탈감작이라고 부르는데 1주에서 4주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통 환자들에서는 그걸 안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강의해주신 정근파석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